오늘의 키워드는 첫째, 전국으로 번지는 대학생 시위이고요. 두 번째는 항공편 환불 즉시 현금으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운 암 환자 사망률 더 높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 퇴직연금 얼마나 받나? 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전국으로 번지는 대학생 시위. 이건 요즘 사실 갑자기 미국에서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내 그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 간의 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학으로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고요. 한 곳마다 경찰이 계속 체포작전을 벌이면서 이 와중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려 이 진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고요. 마치 그 한국의 80년대 대학교의 운동, 민주화 운동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생 시위를 보면서 자꾸 이게 옛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경찰들한테 경찰과 학생들 양측 간의 몸싸움, 실랑이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주 정말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학 측은요, 다음 달 그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내를 좀 평화스럽게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경찰 투입을 지금 서둘러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위로 인해서 졸업식 주요 행사를 아예 취소하는 그런 대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씩 보겠습니다. 이게 쭉 들으시면 진짜 심각하네. 한두 군데 얘기가 아니네.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동부 보스턴의 그 에머슨 대학에서는요, 시위대 110명 정도가 경찰에 체포됐고요. 학생들이 이에 저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또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에 퍼진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같이 끼고 우산을 이용해서 경찰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과 또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으로 떠밀고 체포하고 수갑채고 이러는 모습이 아주 정말 안타깝게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머슨 대학은 어제 수업을 또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곳 LA 지역의 USC 대학 있죠. USC 대학에서는요, 시위대 100여 명이 또 역시 여기서도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USC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력을 캠퍼스에 계속 배치하고 출동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내로 들어와서 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USC는 지금 학교라고 보기에는 지금 살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USC 대학은요, 어제부터 학생증이나 교직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경찰들이 쫙 도열해서 일일이 검문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증도 검색하고요. 심지어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방 검사까지 합니다. 자, 텍사스로 가볼까요? 텍사스대 어스틴 캠퍼스에서 이 시위와 관련해서는 34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캠퍼스에서는 시위가 시작된 직후 기마대를 포함해서 말탄 경찰, 이 기마 경찰을 포함해서 진압봉 등으로 무장한 그 텍사스 주 경찰들이 대규모로 출동해서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역시 물리력이 행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렬하게 반항하면서 더 심각하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 조지아주로 가볼까요? 애틀란타의 그 에머리 대학에서는요, 경찰이 시위대의 텐트를 철거하면서 역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대에서는요, 학교 측이 대부분의 출입문을 잠궈버렸고요. 광장 진입을 차단하는 등 시위를 처음부터 초기에 차단하라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 하버드 학부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라는 단체가 활동 금지를 당했는데 그 활동 금지 당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격렬하게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대가 그 농성 텐트도 그 캠퍼스 안에 쳤는데 농성 텐트 한 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경찰들이 와서 이걸 철거하는 와중에 역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 하버드 말고 또 명문대 뭐 있죠? 네,
프린스턴 대학, 뉴저지에 있는 이 프린스턴 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대학원생 2명이 농성 텐트를 치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또 22일에는요, 뉴욕으로 가볼까요? 뉴욕 대학에서 시위대 133명이 체포됐고, 또 예일 대학, 왜 예일 대학 안 나오시나 했죠? 예일 대학에서는요, 50여 명이 역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버린 대학생 시위. 그럼 이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학교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공통적인 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할 것, 미국이. 두 번째, 이스라엘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자금, 또 그 매니저로부터의 기부금 수락 중단할 것, 학교가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그런 기업체로부터 뭐 이 돈 받는 것을 학교가 중단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 왜냐하면 유태인 돈을 받아가지고 투명하지 않게 사용을 하면서 그 돈을 낸 유태인 커뮤니티 쪽에 학교 측이 계속해서 불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너무나 지나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시위로 징계받거나 시위 때문에 해고된 학생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사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 때 있었던 여러 가지와 내용은 궁극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이런 몇 가지를 요구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방식은 또 좀 비슷한 면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 저로서는, 그리고 많은 우리 한인들로서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편치 않습니다. 미국 내 전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같은 시위를, 자,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로부터 표 확보가 아주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이제 아주 변수가 됐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그 이런저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유권자 마음 얻기에, 표심 얻기에 아주 적극적인데요. 어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항공편 환불 즉시 현금으로 입니다. 미국 내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에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환불해주라 라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행이 지연이 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의무 환불 규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자, 공개된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됐거나 또는 이렇게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렇게 늦어졌을 경우에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우리가 지연됐으니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크레딧 드릴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고객이 그 항공사에다 무슨 크레딧, 무슨 물건 갖고 와서 물건 줬어요? 아니잖아요. 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돈을 냈으니까 돈으로 돌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크레딧을 준다거나 다음에 갈 때 뭐 50% 깎아줄게요, 아니면은 나중에 어디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주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현금으로 환불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앞서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시, 도착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늦게 출발한다 그래요, 예정됐던 것보다. 그러면 승객은 나 돈 돌려줘, 캐시로 바로 돌려줘. 뭐 캐시라고 뭐 종이로 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크레딧 카드로 다시 넣어준다든지, 무슨 뭐 바우처나 크레딧 줄게 이런 거 말고 내가 낸 돈 다시 돌려줘,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대체 항공편을 나에게 제공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레딧 카드를 이용한 승객에게는 7일 이내에 그 크레딧 카드로 돈을 바로 넣어줄 것, 이 정부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다른 어떤 결제 수단으로 돈을 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맥시멈 20일 이내에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돈이 환불되도록 그 항공사는 완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불 시에는 이용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돈 냈을 때 항공편만 내요. 뭐 항공편이 뭐 500불이다 그러면 택스도 40-50불 내잖아요. 그 택스도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각종 수수료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두 다 포함해서 돌려주라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교통부의 피터 부티지지 장관은 이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곧바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중요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골치 아파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말은 정말 와닿았네요. 와닿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어떤 환불을 받기 어렵고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소위 편법으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뭐 귀찮아서 아니면 좀 어려워서 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연방교통부 장관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정당한 나의 권리를 되찾는데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표심 얻기에 충분한 그런 정책을 어제 발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외로운 암 환자 사망률 더 높다입니다. 이 암 치료를 받은 생존자들 가운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에 외로움을 적게 느끼거나 아니면 뭐 나는 거의 외로움 느끼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60%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암학회 소속 장슈안 자오 연구팀은 암 생존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자오 연구원은 암 진단과 치료는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해서 이 암 생존자의 사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외로움을 그래서 더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암 진단 받고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매일 뭐 어디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평소보다 건강했을 때보다 확실히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외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더더욱 이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외로움은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생존자들에게 가장 공통적인 걱정거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50세 이상 암 생존자, 그러니까 이제 암을 치료받고 있는 와중에 있거나 또는 일단은 치료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봅시다. 뭐 이렇게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자, 암 생존자 3,447명을 대상으로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해서 스스로 느끼는 외로움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별 척도가 다 있죠? 네, UCLA 외로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UCLA 외로움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본인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건데 어떤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어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1점부터 3점까지 이렇게 내가 채점을 해가면서 답변하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 생존자 그룹의 사망 위험이 외로움을 가장 적게 느낀 그룹에 비해서 무려 67%나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외로움을 느끼는 암 생존자들을 선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이게 꼭 암 환자, 암 생존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떤 질병을 갖고 힘겹게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걸 좀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린다던가 아니면 전화 받는 것도 좀 힘들어한다면 카톡으로 보내서 별거 없느냐, 오늘 아침 뭐 먹었냐, TV 프로그램 요즘 뭐 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걸로 관계를 좀 이어가도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게 되고 그 덜 느끼게 되면 그만큼 병 치료도 빨라지고 또 암 환자의 경우에는 생존율도 높아진다라는 것 주변 사람들이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한국 은퇴자들 연금 얼마 받나? 입니다. 자, 요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가면 송 앵커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다달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7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현재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그러니까 이걸 100만 원을 잡고 그래 그러면 달러로 따지면 뭐 한 800불 될 텐데 아이 뭐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지금 미국하고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비교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팩트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따지면은 10년, 20년 일해서 세금 내서 자연스럽게 받는 은퇴연금이죠. 그러니까 SSA죠. 웰페어, SSI가 아니라 뭐 저소득층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연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현재 68만 7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다 남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65만 6천 명, 여자가 3만 1천 명이었습니다. 자,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그러니까 즉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즉 65세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뭐 저소득층이라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노령연금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년 전이었던 2016년에 보니까 1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8년 만인 현재는 무려 7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7,800명에 달았다라는 조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받으면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이 안락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한국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월 200만 원이라는 이 액수는요, 왜 안락하다라는 평가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가 얼마로 나왔느냐? 17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77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들어오면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락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이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도 뭐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길수록 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뭐 더 아무래도 연금을 받는 그 액수는 훨씬 더 많다. 그런 것이 이제 뭐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10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요, 또 이 월 200만 원을 받으면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사 자료와 관련해서 이건 미국에서 은퇴 후에 연금 받는 거랑 좀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은퇴 후에 연금을 보통 한 1,500불에서 한 2,000불 그 사이를 받잖아요. 근데 세금 낸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 월 그러면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은퇴연금 1,500에서 한 2,000불 정도 나오면 그걸 한국에 내가 살면서 그 돈을 한국에서 내가 받으면 뭐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될 수 있죠. 환율이 지금 한 1,350원쯤 되죠. 만일 그런데 이제 부부가 함께 미국의 은퇴연금, 즉 SSA를 받으면 부부 합산 3,000달러도 넘을 수가 있어요. 뭐 남자의 경우는 뭐 1,500에서 2,000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부인이 1,500, 1,000 뭐 그 정도 받으면 합쳐서 한 3,000달러 넘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부부 합산 400만 원가량의 월 인컴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국에서 미국 연금 받아서 한국에서 은행에서 받아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상당히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고 또 가끔 친구들하고 외식 나가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좀 아주 비싼 데 말고요. 웬만한 그냥 동네 식당에서 내가 좀 밥도 살 수 있고 이런 정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물론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부부가 400만 원 이상 딱딱 들어온다? 생각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연금 받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요 비교를 관심 있게 흥미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 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 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밖의 주요 소식을 몇 가지 좀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그 30초짜리 영상 공유를 하는 그 틱톡을 뭐 요즘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틱톡이 중국 회사라는 점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그런데 강제로 매각하라라는 이 틱톡 금지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앞으로 최장 360일 안에 틱톡의 모기업인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전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이 틱톡 서비스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을 팔고 다른 어떤 미국 회사가 돼서 계속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중국 회사처럼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틱톡 금지. 이게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어찌 보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미국이 아주 첨예한 민감한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게 사실상 예속돼 있는 회사다라면서 미국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틱톡 금지를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이 틱톡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 강경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경파 아니더라도 얼핏 들어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죠. 뭐 강경파, 온건파를 떠나서. 자, 이제 걱정할 부분은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요 지난 그 2017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이버 보안법 이라는 것을 중국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민간 기업은 그게 틱톡이 됐던 뭐 무슨 회사가 됐던 어떠한 데이터나 어떤 자료를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공산당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틱톡도 중국인 소유의 중국계 회사니까 결국은 여기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틱톡은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미국인이잖아요. 몇억 명이 쓰는데 그런 자료가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360일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게 결국은 이제 팔지 미국 사람에게 팔아서 미국 회사가 될지 아니면 뻗팅기다가 서비스가 중단될지 아니면 뭐 다른 변수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뭐냐면 틱톡이 표현의 자유다 이거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뭐 소송한다고 그러고 있긴 해.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절차에 따라서 좀 시간이 계속 늘려질 수도 있는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만은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사실은 이 틱톡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막 너무 왜 그래? 그게 아닙니다. 자, 물론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긴 합니다만은 인도는 지난 2020년 중국과 국경 갈등이 좀 격화한 그때부터 틱톡을 아예 그 당시에 영구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 인도는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는 바로 그 다음 해에 틱톡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메시지 앱 위챗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보면 카톡 같은 거 그런 위챗 등 중국
그 회사가 만든 앱 50여 개도 인도에서 다 퇴출시켜 버렸어요. 가장 강력하죠. 네. 자, 그리고 대만이 빠질 수 없죠. 대만은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개인이 뭐 자기 개인 스마트폰 갖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금지 안 시켰지만 대만은 정부 디바이스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 이렇게 했고요. 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그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얼마 전에 $10,000,000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유럽의 그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요, 직원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의회 공무원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앱 설치를 금지해 놓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나라들이 많죠. 자, 미국도 이제 틱톡 금지 법안, 앞으로 틱톡이 이 법안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행 가보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이 일본에 가장 많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넘버원이 한국 국적자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오사카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오버 투어리즘,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관광 공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오사카 정부는 내년 4월 오사카 엑스포에 맞춰서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이 계획된 부담금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숙박세와는 별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길지 그 세율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오사카 주지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새로 부과될 관광세가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숙박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광세라는 것은 얼마냐? 오사카는요, 현재 1박에 7,000엔 이상 되는 조금 고급형 그런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적은 경우에는 100엔, 많은 경우에는 300엔, 이렇게 부과합니다. 즉, 달러로 보면은 한 1달러 이하 한 90센트 정도에서 많게는 한 2달러 50센트 정도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광세라는 게 내년 4월부터 도입이 되면 외국인은 그 2배가 되는 액수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사카의 이번 계획은 추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제 일본 관광과 관련해서 그 돈 몇 불 더 내는 게 아깝다기보다도 기분 나빠서 안 가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옷 고르는 시간도 아까워서 늘 회색 티셔츠만 입는다라고 말했던 이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들어서 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거느린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그의 변신에 이 세간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옷 입는 패션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그 티셔츠 위에 흰색 목걸이를 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상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인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인도에 아주 초재벌가 결혼식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에는 갖은 색상에 이제 꽃이 수놓아진 인도 전통 의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꽃무늬 옷 입고 간 거예요. 꽃무늬 옷. 네.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고르는 시간 아까워. 왜 그런데 시간을 써? 편하게 이거 입지 못해서 맨날 회색 라운드 티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꽃무늬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요, 이 마크 저커버그의 변신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널드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괴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널드의 전형이었던 이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저커버그의 패션 변화는 지금 큰 화제입니다. 저커버그는 과거 이제 여러 차례 이거 인터뷰에서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그 시간이 아깝다. 또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깝다.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아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맨날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녔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번 그 보도를 통해서 저커버그는 이제 새롭고 더 좀 느슨해진 패션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꽃무늬 옷도 좀 밑으로 쭉 처지는 좀 느슨한 스타일이에요. 몸에 딱 붙는 그런 회색 티셔츠가 하나 좀 약간 편안하게 그렇게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실리콘밸리 관계자들은 창업 초기에 회색 티셔츠만 입었던 시절에 이 마크 저커버그는 컴퓨터만 좋아하는 괴짜에 세상에 불만만 많은 그런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했었지만 그동안의 이미지를 지금 벗어내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가 옷 입는 그 패션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는 게 단순히 옷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면, 이런 게 지금 변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도 변할 수 있고, 기업이 변하면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1984년생으로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40살입니다. 올해 40이 된 그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또 가족과 지인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면서 변화가 인 거 아니냐? 어떤 기업가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 나이가 40살이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석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는 의사인 중국계의 미국인 여성이죠. 프리실라 첸 박사와 사이에 딸 셋을 두고 있는 40살 된 아버지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간추린 한인사회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LA 한인타운에 시니어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 시니어 센터가 LA시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 점심 제공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이제 이 무료 점심 메뉴로 한식이 도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한식 메뉴 배식이 이제 다음 달 5월 1일, 그래봐야 뭐 다음 주죠.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200인분 점심 식사를 시니어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LA시 노인국은요, 이 한인 시니어 센터의 한식 메뉴 공급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시니어 센터는 지난 1월 16일부터 LA시 노인국과 함께 지역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이 무료 점심 도시락 배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식은 아니고 뭐 가볍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어르신들도 웬만큼 좋아할 만한 그런 난 코리안 푸시예요. 뭐 꼭 한식 아니더라도 뭐 치킨 테리야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다음 주부터 5월 1일부터는 한식이 나온다는 거죠. LA시 노인국은 시니어 센터, 한인 시니어 센터, 이 한인 시니어 센터에 도시락 200개,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에 가면 엔젤러스 플라자라는 노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한인 시니어 분들이 머저리티예요. 대장 노릇하십니다. 한인 분들이. 이 엔젤러스 플라자 또 아파트, 그리고 크레센트 노인 아파트, 또 스틸 플라자 노인 아파트 등 이 세 곳의 시니어 아파트 도시락 100개 등 총 300개의 한식 도시락 배급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식 메인 메뉴는 요일별로 돼 있다고 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자, 월요일은 돼지불고기. 너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나? 네, 월요일은 돼지불고기, 화요일은 카레소스 치킨, 수요일은 소불고기. 와, 이 소불고기는 비싼데. 그리고 목요일은 간장 양념 돼지고기, 그리고 금요일은 치킨 테리야끼 등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매일 바꿔서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이렇째 가다가 3개월째 후에는 또 메뉴를 다시 월화수목금 또 다른 메뉴를 또 바꾼다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사시는 시니어분들은 참 좋겠죠? 이런 재미라도 또 있으셔야죠. 자, 한인사회 소식 두 번째입니다. 이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라고 계십니다. 이 은영재 회장이 한국에서 벌금 2,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수원지법은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영재 씨가 유학생 부모 엘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라면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은영재 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엘모 씨가 이 미국을 왔을 때 당시 유학 중이었던 엘 씨의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면서 엘 씨가 15,000달러를 맡겼는데 이걸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꿀떡 하신 거죠. 전달해주지 않고. 미국의 버지니아라는 큰 도시의 한인 회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재미동포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